어머니, 그 2억 제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어제 이혼했거든요. 지난 5년간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만 여기던 시어머니에게 이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저는 제 모든 청춘을 저당 잡힌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급된 8장의 가족카드를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쓰며 온갖 사치와 도박을 일삼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바람까지 피운 비겁한 남편.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법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했겠죠. 매달 수천만 원씩 벌어오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이 의지하던 돈줄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8장의 카드가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된 줄도 모른 채 2억 원의 도박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평생의 탐욕이 차갑고 계산된 복수와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펼쳐지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가정법원의 무거운 목재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행정 절차를 처리하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소란스럽던 법원 안의 공기는 문 밖으로 나오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 아침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서초동 가로수길의 플라타너스 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서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판사의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난 5년간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굴욕으로 가득 찼던 제 청춘을 공식적으로 끝내주었습니다. 박진우의 아내로, 김혜숙 여사의 며느리로 살아온 5년. 저는 제 육체와 정신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법적인 문서를 보니 제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날들은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진우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제가 직접 다려준 옅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여느 때처럼 초점 없고 생기 없어 보였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의 날카로운 독설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나약했으며 아내가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며 오직 제 어머니의 말에만 복종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고 어두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붙잡는 눈물도 형식적인 축복의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기도 전에 진우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촌스러운 옛날 유행가였습니다. 진우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의 등은 본능적으로 굽었고 목소리는 익숙한 아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집에 가서 치울게요. 네, 점심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단골 설렁탕집에서 사갈게요. 화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조금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네네 하는 복종적인 대답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또 집안일을 시키거나 사소한 심부름을 재촉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아들을 사사건건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당황스러움과 회피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서둘러 주차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기다리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붕괴보다 김 여사의 분노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라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관계를 놓아버린 제 선택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사는 남자가 어떻게 자기 여자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 확인서를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서윤,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하며 돈 잘 버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혼한 여자는 고통스럽고 방황하며 심지어 방향을 잃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고통은 그들 모자의 탐욕과 잔인함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제게서 너무나 많은 돈과 노력, 그리고 존중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떠나 김 여사 모자가 제 피땀 위에서 계속 호의호식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도 시끄러운 욕설을 퍼붓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김 여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지난 몇 년간 그녀의 허영 가득한 껍데기를 만들어준 바로 그것을 직접 타격할 것입니다. 바로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강남의 테헤란로를 따라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할 카페도 이 사실을 알리러 갈 친정도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법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을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목에 채웠던 족쇄들을 하나씩 제 손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전 시어머니. 호화로운 낭비의 정점에서 치욕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강남역 근처의 웅장한 은행 건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거리의 번잡함과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은행원들이 유리창 너머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 발급기로 다가가 카드 업무를 선택하고 조용히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숨 막혔던 지난 시집살이의 기억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박 씨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김 여사는 권위적인 시어머니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늘 달콤한 말로 요즘 며느리는 경제적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양가 부모님을 잘 챙겨야 현명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유명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제 수입은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제가 이 은행에서 매우 높은 신용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이유를 대며 제게 가족카드를 발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온 가족이 먹을 식료품을 사려면 카드가 필요하다. 공과금을 편하게 결제해야 한다는 핑계부터 나중에는 친구들과 모임에 가서 카드를 긁지 못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네, 명예에도 누가 된다며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아프다며 식사를 거부했고 진우는 옆에서 계속 제가 옹졸하고 가족에게 인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굴복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김 여사는 제게 총 8장의 가족카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여동생 이름으로 된 카드 몇 장을 직접 챙겼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관하며 친척들에게 마음대로 빌려주며 마치 자기 돈인 양 생색을 냈습니다. 8장의 카드는 모두 제 주거래 계좌와 연결된 본 카드의 한도를 공유했습니다. 매달 결제일이 되면 은행은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카드 대금을 인출해갔고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에서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스파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한턱을 냈습니다. 그녀는 제 돈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결코 마르지 않는 금광처럼 여겼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활비는 모두 진우가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제게 떠넘겼습니다. 1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십시오. 안내방송 소리가 제 쓰라린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한 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은행원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계정에 연결된 가족카드 8장 전부를 영구적으로 해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즉시 시스템에서 정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은행원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카드를 해지하겠다는 요청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이서윤 고객님, 현재 고객님 계정에 8개의 가족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합 한도가 매우 큰데 정말 전부 영구 해지하시겠습니까?
해지 즉시 모든 가족 카드는 비활성화되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망설임 없는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모든 가족 카드를 영구 정지하고 카드 소유주들의 사용 권한도 전부 삭제해주세요. 추후 필요하면 거래 내역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요청 기록도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한도에서 단일원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은행원은 신속하게 확인 서류를 여러 장 출력했습니다. 고객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 위 선명한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서명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던 족쇄 하나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도 거래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난 5년간 제 피땀을 빨아먹던 8장의 카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해 빨간 도장을 찍은 후 사본 한 부를 제게 건넸습니다. 고객님,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장의 가족카드는 저희 은행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확인증을 받아들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한낮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그토록 당연하게 제 피를 빨아먹던 수도꼭지를 제 손으로 직접 잠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오만함을 베어버리는 제가 휘두른 첫 번째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 화면에는 출장 중에 찍었던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썩어 빠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잔재들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어 박진우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메신저 앱과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진우가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가차없이 차단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뒹굴던 사진, 제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제 비밀 폴더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배신은 너무나 더러워서 그의 목소리로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숙 여사의 번호를 스크롤할 때 제 손가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 쉽고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져드는 맛을 천천히 음미하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전화하고 자신의 금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설정에 들어가 그녀의 번호에만 완전 무음 모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이 불탈 정도로 전화를 걸어도 제 휴대폰은 진동도 벨소리도 울리지 않을 것이며 막 시작된 제 평화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뒷좌석에 올라타며 저는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는 서울의 붐비는 인파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익숙한 거리들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매일 보던 거리와 가로수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풍경을 보는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종로의 낡고 비좁은 골목 깊숙이 있던 3층짜리 빌라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김 여사가 아무렇게나 피워대는 향 냄새와 그녀가 자신의 급을 과시하기 위해 뿌려대던 싸구려 명품 향수 냄새로 항상 공기가 탁했습니다. 그 집은 햇빛도 잘 들지 않아 늘 어두웠고 마치 제 시집살이 인생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고 지친 몸으로 퇴근해도 김 여사의 친구들이 버려놓은 화투판에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그녀의 뜻대로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침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을 때도 그녀는 풍수에 맞지 않는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끔찍한 것들은 영원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택시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신축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법원에 오기 전 며칠 동안 몰래 챙겨둔 개인 물품이 든 작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805 현관문이 열리자
눈부신 자연광이 방 안 가득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주일 전 제 개인 비상금으로 몰래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침실 하나와 거실, 주방이 연결된 구조는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우아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발코니에는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페투니아 화분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역한 향 냄새도, 감시하는 눈초리도, 비난 섞인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정적과 저 자신에게 속한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제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 시댁으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볼 아주 큰 우산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 집에서 꿈도 꾸지 않고 달콤한 낮잠을 자고 나니 어느새 창밖의 햇살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정신은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옛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모든 옷과 가방, 신발, 그리고 일부 개인 서류들이 여전히 종로의 그 낡은 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혼 후에 전 남편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기 싫어서 물건들을 그냥 두고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들이 즐기도록 남겨둬야 합니까? 김 여사는 좀스러운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 물건을 뒤져서 예쁜 것이 있으면 자기 여동생에게 주거나 자기가 쓰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시는 제 물건에 손댈 기회를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집에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그들의 위선과 마주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업체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후 3시에 전문 포장 직원 2명을 박스 자재와 함께 김 여사의 집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댁 식구들이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려면 기가 센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변호사였고 성격이 솔직하고 당당했으며 필요할 때는 무섭도록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댁에서 고통받는 전 과정을 지켜봤고 항상 저에게 일찌감치 이혼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돌싱 귀족께서 웬일이실까? 지수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이런 멋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야, 오늘 오후에 이사업체 불러서 옛집에 남은 짐 좀 빼오려고 해. 네가 가서 좀 감독해 줄 수 있을까? 난 그 집에 발도 들여놓기 싫은데 모르는 사람들만 보내면 김 여사가 또 트집 잡아서 짐을 못 가져가게 할까봐 걱정돼서. 지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그런 사소한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그 괴물 같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오후에 내가 거기 수호신처럼 서 있을 테니 누가 감히 네 옷 하나라도 건드리는지 보자. 그래서 짐은 어디로 옮기는데? 네 새 아파트로? 저는 서둘러 그녀를 막았습니다. 안 돼. 절대 그들이 내 새 주소를 알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이사업체에 내 집 주소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어. 일단 내 집에 짐을 좀 맡아줘. 며칠 조용해지면 내가 직접 차 몰고 가서 가져올게. 김 여사가 이사 트럭을 미행해서 내 거처를 알아내 소란 피울까봐 미리 막아야 해. 지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야, 똑똑한데 끊으려면 아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끊어야지. 너는 푹 쉬고 있어. 오후 3시에 내가 현장에 도착해서 작전 지휘할 테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보고할게. 저는 중요한 서류 몇 가지를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30분, 지수는 제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포장되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된 박스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수는 신이 나서 문자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그녀가 직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김 여사는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잔뜩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누구냐며
감히 남의 집에 와서 짐을 싸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즉시 제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꺼내 보이며 제가 이혼했고 개인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다음 메시지에 저는 소리내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그때 김 여사 얼굴을 봤어야 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정인이 뭐니 없는 년, 복도 없는 년이라고 중얼거리며 욕하더라. 진짜 한 대 치려다 말았어. 그런 인간은 상대할 가치도 없지. 내가 방문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여자가 목을 빼고 우리가 뭘 가져가는지 쳐다보는데 내 명품 가방들을 아쉬워하는 눈빛이 어찌나 찌질하던지. 진우는 3층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지수는 트럭이 무사히 골목을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때 집이라 불렸던 그곳과 아주 작은 끈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방어벽은 견고하게 세워졌고 이제 김 여사의 탐욕이라는 폭풍이 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일만 남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소박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직접 끓인 뜨끈한 라면에 계란을 풀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거리를 치울 걱정도 음식이 짠해 싱겁네하는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요한 식사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막 그릇을 치우려 할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김혜숙 여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설정해둔 무음 모드 덕분에 벨소리나 진동 없이 화면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오후에 지수가 짐을 가져간 일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을 겁니다. 혹은 며느리에게 심부름시키는 습관이 뼛속까지 박혀 위세를 부리려고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첫 세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가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화기 저편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김 여사의 날카롭고 탁하며 항상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오늘 오후에 그 버르장머리 없는 네 친구년을 보내서 집안을 뒤집어 놓은 건 무슨 신보야? 그러고도 짐을 싹 다 가져가? 네가 이 집에서 발 빼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아?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끈기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옮긴 것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의 진짜 목적이 오후의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다면 지수가 그 집에 있을 때 이미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제가 침묵하자 김 여사는 제가 겁을 먹고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분노에서 거만함으로 바뀌었고 뻔뻔하게 명령했습니다. 됐다. 그깟 일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 잘 들어. 오늘 저녁에 동네 사모님들이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 아주 큰 판이 열린다는데 거물들만 온다더라. 당장 팔개 카드 전부 한도 최대로 채워놔. 요즘 쇼핑을 많이 해서 한도가 거의 다 찼어. 오늘 밤에 카드로 칩을 바꿔야 한단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이 걸린 문제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여왕이고 저는 순종적인 ATM 기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팔짱의 카드가 사실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맹목적인 도박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너도 정신 바짝 차려. 오늘 밤 내가 크게 따면 그 돈으로 우리 진우 새 차나 한 대 뽑아줘야지. 그 낡아빠진 차를 몇 년째 타고 다니니 꼴이 말이 아니야. 남는 돈이 있으면 네 옷이나 몇 벌 사 입게 해줄 테니. 알았어? 당장 입금해. 1시간 뒤에 택시 타고 나갈 거니까. 그녀의 탐욕과 망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따면 아들에게 차를 사주는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 몇 벌을 하사받는 신세였습니다.
이 여자의 착취적인 심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분명 억울해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깊은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세 글자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차갑게 흥소리를 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내 얼굴에 먹칠하게 만들지 마. 뚜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두워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비열한 함정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만약 김 여사가 여전히 제 돈이 무한정하다고 믿고 흥청망청 쓴다면 다가올 추락은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탐욕이 자초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살아있는 지갑으로 여겼던 습관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기분 좋은 정적 속에서 끝났습니다. 김 여사의 거만한 전화가 끝난 직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탔습니다. 차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바람을 쐬려던 참에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는 오후에 박 씨 집안에서 벌인 소동 이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수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김 여사의 오만한 태도를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벌이는지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메시지가 화면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우연히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허영심 많은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지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다가 김 여사가 방금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자랑 삼아 올린 음성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룹의 누군가가 그 내용을 듣고 너무 안이 꼬워서 지수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의 10분에 달하는 음성 파일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전 시어머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거 듣고 정신 차려. 지금 친구들 앞에서 여왕 행세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카페의 우아한 배경음악 사이로 김 여사의 날카롭고 시끄러우며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도박 모임의 친구들, 박 사모님, 최 사모님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주 순종적이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요. 이 집안 돈 관리는 전부 내가 해요. 내가 카드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돈 채우라고 하면 바로 채워 넣어야지. 별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도 꾸물거리길래 전화해서 한바탕 쏘아붙였더니 바로 네 하면서 팔짱 카드에 돈 꽉꽉 채워 넣더라고요. 오늘 밤엔 다들 걱정 말고 크게 한판 벌여봅시다. 내 카드 긁어도 한도가 안 끝나요. 다른 중년 여성의 목소리, 아마도 박 사모님인 듯한 사람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은 정말 복도 많으셔. 며느리가 본부장이라 한 달에 억대를 버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까지 하니 정말 최고시네요. 우리 며느리는 홍삼 세트 하나 사주면서도 돈 아까워서 얼굴이 울상인데. 음성 메시지 속에서 김 여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요? 시어머니 노릇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내가 아들 힘들게 키워서 번듯하게 교육시켰는데 이제 장가 갔으니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번 돈도 우리 집 돈이죠. 내가 카드를 관리하는 건 걔가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는 걸 막아주려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 크게 한판 이겨서 그 돈으로 우리 진우한테 외제차나 한 대 뽑아주려고요. 그래야 우리 며느리도 남편 챙겨주는 시어머니한테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최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법도를 따라야 하고 벌어온 재산도 다 공동재산이죠. 오늘 밤엔 인천 영종도에 있는 5성급 호텔 카지노 쪽으로 갈까요? 거기가 보안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라던데 VIP들만 온대요. 카드 8장 다 챙겨 오셨죠? 김 여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한도 제일 높은 신용카드 8장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먼저 언니들 목까지 칩으로 바꿔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하우스가 돼서 세상 돈 다 쓸어 담아올 작정이에요. 음성 메시지는 그 허영심 많은 여자들의 천박한 웃음소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제 피땀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제 노동력을 짓밟는 것을 시어머니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음성 메시지를 증거라는 이름의 보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인터넷에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대질하거나 법적 기관에 제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떠벌릴수록 진실을 밝히기는 더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밖에서 관망하며 증거를 수집할 뿐이었습니다. 지수와의 통화 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잔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8장의 가족 카드를 영구 해지했지만 과거의 거래 내역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숫자 하나, 날짜 하나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 조회를 선택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빽빽한 검은색 숫자들이 눈을 어지럽혔지만 각 거래 내역은 제 자존심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거래 9월 15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명품관 500만 원 결제. 그날이 똑똑히 기억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분기 사업 계획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점심은 샌드위치로 대충 때웠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전화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먼 친척의 딸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목걸이를 카드로 샀다고, 그렇게 해야 박씨 집안에 위신이 선다고 했습니다. 거래 10월 8일 청담동 고급 에스테틱 350만 원 결제.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제 남편 진우는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급을 어머니 병원비로 다 들여서 돈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김 여사가 제 가족 카드로 비싼 리프팅 시술을 받고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도 어머니려니 그녀가 즐거우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는 끝없는 탐욕만을 불러왔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명품 의류 매장, 가전제품 매장에서의 수천만 원 결제 내역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특히 심야 시간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현금들은 김 여사가 불법 도박장이나 밤샘 화투판에 쏟아부은 돈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출된 총액을 보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번 8천만 원.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새우고 지방 출장으로 녹초가 되고 급하게 먹다 체하기 일쑤였던 제 모든 노력이 김 여사의 쓸데없는 쾌락과 허영을 위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비싼 옷 한 벌 사입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는 낡아서 사흘에 한 번씩 고장났습니다. 진우의 나약함은 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무책임한 말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 당신이 돈 버니까 조금만 참아. 그는 제가 쪼잔하고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효도라는 단어로 저를 저참하고 제가 그의 가족 전체를 부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 내연녀를 만나고 다녔으면서 말입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볼수록 오늘 아침 이혼하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해지한 것이 제 32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거래 내역을 두꺼운 파일로 출력했습니다. 이 흑백의 종이들은 강철 같은 증거이자 제가 그들 모자와 대면할 때 사용할 정의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작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길은 이제 차갑고 극도로 이성적인 냉철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제 작은 아파트의 공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출력한 서류철을 덮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여사가 방금 부른 콜택시의 목적지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부근이라는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망이 나타났습니다. 제 위치를 나타내는 녹색 점은 청담동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나타내는 붉은 점은 종로의 옛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어질러진 것을 치우거나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수가 보낸 스크린샷을 확대했습니다. 음성 메시지에서 자랑했던 대로 그들의 목적지는 영종도에 위치한 화려한 5성급 호텔 복합단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운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지만 그곳에 돈을 쏟아붓는 암흑의 VIP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란색 점이 호텔 중앙 건물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위치 신호는 김 여사가 지하층이나 내부의 밀실로 들어갔음을 알렸습니다. 좌표가 움직이지 않고 신호약함 아이콘이 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턱을 캐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박 사모님, 최 사모님 같은 가짜 친구들과 함께 화려하지만 위험한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돈 있는 자는 왕과 여왕처럼 대접받지만 돈 없는 자는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깁니다. 저는 김 여사가 가슴을 활짝 펴고 도박장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치켜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여성,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언제든 자신을 위해 돈을 대령할 살아있는 ATM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차를 한 잔 타서 회전의자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지금 제 기분은 마치 거대한 그물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았습니다. 제 새 아파트의 고요함, 안전함, 그리고 자유는 저편 도박장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며 탐욕으로 들끓는 분위기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대형 도박장의 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의 카드가 성공적으로 결제되면 그들은 최고의 와인을 따라주며 당신을 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카드가 오류를 일으키면 그들은 가면을 벗고 당신에게 돈의 잔인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유리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조용히 세었습니다. 김 여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상륙하는 순간을 완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한 번 울렸습니다. 또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아, 그 호텔에 아는 매니저한테 부탁해서 상황 좀 알아봤어. 김 여사랑 친구들 VIP 3번 방에 들어갔대. 지금 바카라 큰 판을 벌이고 있나 봐. 네, 전 시어머니. 들어가자마자 카드로 칩을 엄청나게 바꿨는데 계속 돈을 잃고 있대. 근데 오기가 생겨서 멈추질 못하고 한 판 지면 다음 판에 2배로 걸어서 만회하려고 계속 카드만 긁고 있다는 소식이야.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 8장의 가족 카드를 모두 영구정지시켰는데 어떻게 김 여사가 처음에는 카드를 긁어 칩을 살 수 있었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직감으로 결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자동 안내음 끝에 상담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지점에 방문해서 제 계정에 연결된 가족카드 8장을 모두 영구해지했는데요. 시스템에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카드들이 정말 완전히 비활성화되었는지요. 상담원은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서윤 고객님, 안심하십시오. 저희 중앙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고객님의 가족카드 8장 모두 오늘 오전 10시부로 영구 정지 및 연결 해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비활성입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곳에서는 그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을 때 처음에는 거래가 승인될 수 있는 거죠? 상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고객님. 일부 가맹점에서는 통신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카드 단말기가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되어 칩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임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누적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시스템에서 온라인 승인을 필수로 요청하게 되며 그때는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 거래가 거절됩니다.
이전에 임시 기록된 거래들도 보통 정산 시점에서 취소되거나 보류 상태로 전환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상담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박장은 김 여사가 단골 손님이라는 점과 겉보기에 멀쩡한 신용카드를 믿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외상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드 단말기의 데이터 처리 지연이 오히려 김 여사를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완벽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돈을 잃을수록 도박꾼의 심리는 더욱 불타오릅니다. 김 여사는 원래 승부욕이 강하고 친구들 앞에서 체면치레하는 것을 병적으로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자라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박 사모님과 최 사모님 때문에 그녀는 다음 판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미친 듯이 카드를 긁고 하우스의 칩을 외상으로 빌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말기는 쫑쫑 하는 거짓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칩더미가 김 여사 앞으로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딜러에게 회수되었을 겁니다. 기계 속 가상의 빚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탐욕의 줄에 매달린 영혼 없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김 여사는 스스로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있었고 우습게도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삽은 바로 제 이름으로 된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결코 그 구덩이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정확히 밤 11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제 주변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극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호텔 로비 매니저로 일하는 내 사촌 동생이 방금 비밀리에 연락 줬어. 오늘 밤 김 여사가 칩으로 바꾼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한대. 2억이라고. 믿어져? 근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날렸다는 거야. 방금 도박장에서 교대 시간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나 봐. 그래서 중앙결제 단말기를 VIP 룸으로 가져가서 데이터를 동기화했는데. 쾅! 드디어 터졌어.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지수야. 지수는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도박장 직원이 그 2억을 정산하려고 카드를 긁는 순간 단말기에서 삑 하는 긴 경고음이 울리면서 화면에 유효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라는 빨간 글씨가 떴대. 직원은 기계 고장인 줄 알고 다른 단말기 2개를 더 가져와서 김 여사가 테이블에 내던진 8장 카드를 전부 긁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다는 거야. 8장 모두 사망 선고받은 거지. 영구 정지된 카드라고 떴대. 저는 지금 이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VIP 룸이 지금 얼마나 난장판인지 몰라. 김 여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대. 직원들한테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더라. 근데 검은 양복 입은 조폭 같은 경호원들이 들어와서 방문을 잠갔대. 그들은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김 여사한테 빚 확인서에 서명하고 가족 불러서 당장 해결하라고만 요구했대. 그게 자기들 룰이라면서. 지수의 설명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제가 현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장에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즉시 회수해야 할 빚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오만한 껍데기는 은행 시스템이 거래를 거절한 그 찰나의 순간 여지없이 벗겨졌습니다. 그럼 내 전 시어머니의 황금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 저는 결과를 이미 짐작하면서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그 술친구 나부랭이들. 상황이 험악해지고 조폭 냄새가 나니까 박 사모님, 최 사모님 할 것 없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가방 챙겨들고 벽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대. 자기들은 그냥 구경하러 따라온 거지. 김 여사 돈 문제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딱 잡아댔다는 거야. 누구 하나 김 여사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대. 지금 김 여사는 덜덜 떨면서 그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 조각들만 붙잡고 엉엉 울고 있대. 잘 됐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촌 동생한테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해.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으니까. 이건 도박장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둬. 정말 고마워, 지수야. 나 이제 자야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연극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거만함과 타인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의 대가는 결국 처절한 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2억 원은 하룻밤의 허영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비싼 대가였지만 김 여사처럼 멈출 줄 모르는 인간에게는 더없이 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 푹신한 침대에 몸을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그녀가 또 어떤 연극을 펼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함정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정신없이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김혜숙 여사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수의 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금 덩치 큰 경호원들과 함께 VIP 룸에 갇혀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에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직감적으로 수화기 저편의 인물이 제 탐욕스러운 전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김혜숙 여사 며느님 맞으시죠? 저는 영종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김 여사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데 오늘 밤 쓴 돈은 전부 이서윤 씨가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했다고 하시는군요. 현재 금액은 딱 2억 원입니다. 가져오신 카드 8장이 전부 결제가 안 되네요. 지금 바로 제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시든지 아니면 현금 들고 여기로 와서 사람 데려가세요. 돈 없으면 우리 식대로 일 처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조폭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배경에서는 김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제발 저와 한마디만 통화하게 해달라고 남자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본부장이라 돈이 아주 많으며 시어머니 빚을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큰 소리로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 맞지만 더 이상 김혜숙 여사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 오전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신용카드 8장은 모두 제 명의의 카드였고 김 여사가 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은행에 영구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2억 원의 도박 빚을 제가 갚아야 할 법적, 감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니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받아내세요. 누가 저지른 일이든 당사자가 책임져야죠. 경찰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해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조폭이 더 이상 협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단호함은 김 여사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에 찬물을 끼얹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에게서 호텔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VIP 룸 관리자는 손님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빚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담보 삼아 값 나가는 물건 몇 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록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검은색의 더러운 냄새는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의 명품 시계와 보석 몇 개, 그리고 명품 가방을 임시로 압수했다고. 물론 그 정도로는 2억 원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리자는 김 여사에게 며칠의 시간을 줄 테니 나머지 돈을 마련해 오라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경찰에 신고해서 압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울고불고 애원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수의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여겼던 그 여자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몸에 걸쳐진 모든 화려한 것들은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줄을 끊자 그녀는 즉시 속이 텅 비고 남에게 기생하며 불쌍하기 짝이 없는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노력을 경멸하는 자에게 내려진 합당한 교훈이었습니다. 도박장 주인의 분노는 김 여사의 끔찍한 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때때로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에게서 옵니다. 지수는 VIP 3번 방에서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심리극을 계속해서 묘사해 주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궁지에 몰려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받자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김 여사는 그녀의 도박 친구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붉은 카펫이 깔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박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수는 김 여사의 애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줘서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며칠 안에 우리 진우시켜서 집 팔아서 2배로 갚을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처절한 애원에 돌아온 것은 무정한 발길질이었습니다. 박사모님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도박장 관리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모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봐요들, 나 이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구경한 것 뿐이라고요. 이 여자 돈 문제랑 나는 1원 한 장 관계 없어요. 괜히 나까지 엮지 말아요. 김 여사, 당신 미쳤어? 어디서 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를 놀자고 꼬드겨서 억대카드 부자라고 자랑하더니 전부 다 가짜 카드, 정지된 카드였잖아. 당신 완전 사기꾼이야. 옆에 있던 최 사모님과 다른 친구들도 합세하여 김 여사를 무자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를 허풍쟁이, 며느리에게 기생하면서 부자인 척하는 기생충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겁이 나서 서둘러 짐을 챙겨 VIP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누구 하나 바닥에 쓰러진 친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란 이렇게나 얄팍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는 그들은 당신을 절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은 당신을 가장 먼저 짓밟고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김 여사는 평생 제 돈으로 그 가짜 우정을 사왔고 이제 마침내 그 쓰디쓴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담보물을 챙기고 김 여사에게 빚 확인서 서명을 받은 후 더 이상 눈에 거슬리는 그녀를 잡아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김 여사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가 화려한 호텔 복도를 지나 큰 길가 인도에 그대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10분 후 지수는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진 한 여자가 차가운 인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늙고 주름진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로 위 차들은 무심하게 쌩쌩 지나갈 뿐 누구 하나 그 초라한 노숙자 같은 모습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때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걸으면서 울고 있는데 입으로는 계속 내 이름 욕하고 있어. 이서윤, 너를 독사 같은 며느리, 시어머니 함정에 빠뜨린 년이라고 저주하고 있어. 그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말로가 저렇지. 계속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흘러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지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지수야. 그만하면 됐어. 지금 시간도 늦었고 길도 한적한데 여자 혼자 그런 사람 따라가는 거 위험해. 택시 타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오늘 밤 네 공로는 내가 다 기억할게. 내일 마지막 연극이 남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너는 푹 자.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고 오늘 밤 김 여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와 물 한 잔을 따른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이 저를 감싸도록 내버려두며 아파트의 절대적인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오직 유리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번호는 무음과 무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휴대폰은 그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고요한 밤의 말 없는 등대 같았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20통, 50통, 80통. 숫자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길 위를 헤매는 그 여자의 극심한 공포를 명백히 증명하는 숫자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구명줄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구명줄에 이미 구멍이 났으며 그 바늘을 든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빗발치는 전화를 보며
저는 몇 년 전 추운 겨울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진우는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내연녀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김 여사는 갑자기 급성 위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한밤중에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까지 혼자 그녀를 부축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삭막한 병원 복도에서 저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진우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김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집이 멀다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그 무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을 똑같이 맛보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0통을 넘어섰을 때 전화는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김 여사는 제게 전화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틀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에게 전화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 그녀의 금지옥엽, 위대한 자랑거리인 아들 진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내에게 기생하며 사는 비겁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의 월급은 자신의 용돈과 내연녀에게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머니를 구할 억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겁이 많은 성격에 어머니가 도박 비디억을 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 길을 나설 생각은 꿈에도 못할 것입니다. 진우 다음에는 그녀가 항상 제 명품을 몰래 빼돌려주던 여동생, 즉 이모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이모는 항상 언니가 복이 많다고 아첨하며 온갖 것을 얻어냈지만 돈 문제, 특히 조폭과 얽힌 거액에 비답해서는 분명 모른 척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댁의 삼촌, 숙모들일 겁니다. 그들은 해마다 김 여사의 집에 모여 공짜 밥을 얻어먹으며 그녀의 씀씀이를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그녀의 도박 중독과 허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김 여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해도 그들이 주머니를 털어 그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15분 후 제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또 김 여사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전화번호부를 샅샅이 뒤져 전화를 걸고 뼈 시린 냉대만을 받은 끝에 결국 다시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면의 부재중 전화 숫자는 136에서 멈췄습니다.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진 136번의 절망적인 전화. 각 전화는 궁지에 몰린 탐욕의 비명이었습니다. 소리치게 내버려 두자. 발버둥치게 내버려 두자. 오늘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심한 관객이 되어 전 시어머니가 직접 감독하고 주연한 비극을 온전히 감상할 것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효과가 없자 제 휴대폰은 수많은 문자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화를 걸 기력조차 소진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자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 잠금을 풀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여유롭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들은 분노와 악의 그리고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격한 감정은 급하게 쓴 오타투성이의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은행 가서 카드 정지시키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 너 때문에 내가 2억 빚지고 사람들한테 물건까지 다 뺏겼어. 이 악독한 년, 네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회사 어딘지 알아. 내일 아침 네 회사로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네 회사 사람들 전부 네 정체를 알게 해줄 테니. 너 직장 잃게 만들고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망신 줄 거야. 당장 전화 받아. 빨리 돈 입금해서 이 빚 갚으라고. 내가 만약 잘못되면 귀신이 돼서도 너 같은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용서 안 해. 저는 그 협박의 말들을 읽으며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 바닥의 욕쟁이, 할머니 같은 천박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제가 겁을 먹고 체면 때문에 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잡힐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이혼 서류는 제 가방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직장에서 그녀가 벌이는 어떤 소란 행위도 공공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잠시 후
협박이 제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맹렬한 분노에서 비굴한 애원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가서 너무 크게 놀았어. 그놈들이 소문내고 집까지 찾아와서 빚 독촉하겠다고 협박해. 나 너무 무서워. 서윤아,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살려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잖아. 진우랑 5년간 부부로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 사람들한테 돈 좀 보내줘. 내가 빌게. 제발 부탁이다, 서윤아. 나 지금 너무 춥고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돈 한 푼 안 빌려줘. 내 이모도 삼촌들도 다 나를 외면했어. 진우 그놈은 겁쟁이라 나를 데리러 나올 생각도 안 해.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너밖에 없어. 이 늙은이 불쌍히 여겨서 제발 좀 도와줘. 저는 그 애원하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부부의 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도리 같은 해묵은 노래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돈으로 사치와 도박을 즐길 때, 저를 심하게 욕하고 저주할 때 그녀는 정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이나 했을까요? 진우가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를 모텔에 데려갔을 때 그녀는 아들을 감싸며 오히려 저를 남편 간수 못하는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물에 빠져 죽게 생기니 감히 정을 운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잃지 않았습니다. 제 선량함은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악어의 눈물로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협박 메시지, 욕설, 그리고 애원과 잘못을 비는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화면 캡처하여 선명하게 저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캡처 사진을 지수가 보내준 음성 메시지와 함께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이 전자 파일과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는 제가 내일 아침에 가져갈 무기들이었습니다. 스캔들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김 여사가 선을 넘었을 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좁은 부엌에서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고 김 여사의 잔소리를 견뎌야 했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유롭게 블랙커피를 내리고 토스트 몇 조각과 함께 아침을 즐겼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아주 세련된 남색 정장과 권위 있어 보이는 검은색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가볍지만 또렷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감 있고 강인하며 어떤 폭풍에도 맞설 준비가 된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콜택시를 불러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마케팅 본부장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의 본사였습니다. 정확히 아침 8시 15분, 차는 건물의 넓은 광장 앞에 멈췄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건물 앞 화단 근처에서 서성이는 익숙하지만 몹시 초라한 모습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어젯밤 VIP 도박장에서 명품 백을 들고 거들먹거리던 그 귀부인이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옷은 구겨지고 밤새 노숙한 탓에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공들여 말았던 파마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붉은 핏줄이 서 있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의 극심한 피로와 초췌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의 눈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제게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제가 들고 있는 비싼 핸드백을 향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나쁜 년아! 당장 카드 내놓으라고! 네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녀는 돈이나 서류를 찾기 위해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며 몸을 돌려 그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기력이 쇠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다 그대로 회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이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교활함에 불을 지폈습니다. 힘으로 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 여사는 즉시 그녀의 전매 특허인 드러눕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다리로 바닥을 쿵쿵 치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여기 와서 좀 보세요. 이서윤 본부장의 진짜 얼굴 좀 보라고요.
얘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감히 시어머니를 속여요. 몰래 카드 다 정지시켜서 내가 사회에서 이 역 비치게 만들었어요. 이 늙은이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 악독하고 교활한 며느리 좀 보세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 은혜도 모르는 년. 김 여사의 요란한 울음소리는 즉시 출근하던 수백 명의 직장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노인을 폭행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부하 직원부터 다른 부서장들까지 회사 동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큰 원을 그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은 항상 뜨거운 주제였고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울며 며느리를 고발하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은 사정을 모르는 대중의 동정심을 사기 쉬웠습니다. 김 여사는 구경꾼이 많아지자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몰입하여 제가 아플 때 간호해주고 먹을 것 잘 것 다 양보했다는 거짓 공로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여론의 압박과 동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이용해 제가 굴복하고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하며 그녀의 거대한 도박빚을 떠안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저는 군중의 중심에 꼿꼿이 서서 아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바닥에서 뒹구는 그녀를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해명하거나 분노하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연기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가 연기의 절정으로 올라갈수록 제가 곧 내리칠 진실의 망치가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군중은 제 반응을 기다리며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회사 로비에 모인 군중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도 있었고 사정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며 가장 악독한 거짓말로 저를 비난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막다른 길에 몰린 비련의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 몇 명이 그녀를 일으키려 다가갔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통곡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김 여사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저는 극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2걸음 나아갔습니다. 제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하는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듯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군중을 한번 훑어보고 아는 동료 몇몇에게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을 회사까지 가져와 여러분의 업무 시간을 방해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성분이 이곳까지 찾아와 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붉은 도장이 찍힌 첫 번째 서류를 꺼내 군중 앞에서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입니다. 어제 오전에 서명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저분은 김혜숙 여사, 제 전남편의 어머니입니다. 어제부로 저와 박 씨 집안은 어떠한 법적, 감정적 관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빚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아 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들은 즉시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혼이라는 2글자에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적 서류를 방패로 내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고한 성격은 여기서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이혼하면 다야? 네가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신세졌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겠다는 거야? 네가 카드 정지시켜서 내가 조폭들한테 시달리고 2억 빚지게 됐잖아.
넌 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해.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주 쓰라리고 비꼬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 바로 어젯밤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내역서를 높이 들고 빽빽한 숫자들이 보이도록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제가 아주머니 댁에서 신세를 졌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명 좀 해보시죠. 지난 6개월 동안 제 개인 계좌에서 8천만 원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제 이름으로 된 공식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에스테틱에서 리프팅 시술 받은 350만 원, 다이아 목걸이 산 500만 원, 그리고 심야에 불법 도박 자금으로 인출한 수많은 현금들. 이 모든 것이 제 피땀이었고 바로 아주머니께서 직접 긁으신 카드값입니다. 저는 군중이 이 엄청난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휘파람 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김 여사가 입고 있는 구겨진 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8장의 가족 카드를 만들라고 강요했고 그 카드들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사치를 부렸습니다. 어제 오전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저는 은행에 가서 그 잔인한 착취를 끝내기 위해 모든 카드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그 정지된 카드들을 들고 영종도의 VIP 도박장에 가서 허영심에 가득 차 칩을 바꾸고 도박에 돈을 쏟아부어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도박장 카드 단말기가 제때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오류 덕분에 당신은 여전히 파낼 금광이 있다고 착각했겠죠. 도박 빚은 당신이 졌으니 당신이 직접 갚으세요. 그 늙은 몸으로 여기 와서 불쌍한 척 연기하며 당신의 고질적인 도박 중독 빚을 제게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 여사의 위선적인 도덕 가면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주변의 군중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입이 막혔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이렇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로비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평소 저의 성실하고 정직한 업무 태도를 잘 알던 동료들은 큰 소리로 저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장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김 여사를 질책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네요. 며느리 돈으로 도박해서 빚지고는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요. 아주머니, 어서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남의 직장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김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련한 가면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찢겨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는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발악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 서류 뭉치 다 가짜예요. 제가 본부장이니까 사람 시켜서 서류 위조해서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라고요. 나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이랑 교양 있게 만나는 거지. 도박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저게 다 남편 키워준 은혜 갚기 싫어서 지어내는 소리예요. 그녀가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을 듣고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고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건물 보안팀장을 향해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팀장님, 잠시 증인이 되어주시겠어요? 아까부터 누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치고 협박했는지요. 제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께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찰과 인사팀에만 제출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증인처럼 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어 인사팀장님과 방금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혼 확인서, 거래 내역서, 캡처 사진, 그리고 김 여사의 자랑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몇 분 후 김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군중도 제가 붉은 도장이 찍힌 공식 서류와 빽빽한 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열어 부인하려 했지만 경찰관과 인사팀장의 시선 앞에서 주춤했습니다. 그녀의 가짜라는 주장은 힘을 잃고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도 망신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 서류, 그리고 증인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그녀가 심야에 보낸 협박 메시지들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네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회사 어딘지 알아. 내일 아침 네 회사로 쫓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네, 회사 사람들 전부 내 정체를 알게 해줄 테니. 저는 휴대폰을 내리고 보안팀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제 돈으로 당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 돈줄이 끊기자 조폭처럼 제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공공질서 문란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휴대폰 키패드를 열어 관할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오피스 빌딩 주소를 명확히 알리고 한 인물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자 김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2억 원의 조폭 빚이 머리 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연행되어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군중을 해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건물 보안 요원들과 몇몇 남자 동료들이 즉시 팔짱을 끼고 단단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위한 징벌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 순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건물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군중이 모인 곳으로 신속하게 다가왔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이 재빨리 길을 터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급정거하며 길가에 섰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땀에 젖은 한 남자가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바로 제 비겁한 전남편 박진우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김 여사가 몰래 아들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경찰 앞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수백 명의 경멸적인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아들의 본능에 따라 진우는 제게 곧장 돌진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서윤! 부부 사이에 일이 있으면 집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감히 경찰까지 불러서 우리 엄마를 잡아 넣어? 당신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빚 좀 졌으면 당신이 돈 내서 해결해드려야지. 조폭들이 어머니 괴롭히게 놔둘 거야? 당신 본부장이라 월급이 억대라며 2억이 당신한테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아까워해.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의 나약함과 마마보이 기질은 뼛속까지 박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는 것을 당연한 아내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서서 가능한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저와 당신은 이혼했습니다. 법원의 서류가 여기 버젓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김 여사 빚을 갚으라고 소리칩니까? 당신 월급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에도 부족하잖아요. 그 집의 전기세부터 소금 한 톨까지 전부 내 돈이었어요.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처한테까지 기생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대장부라면 당신 집을 팔든 콩팥을 팔든 해서 당신 어머니를 구해보시죠. 저의 신랄한 말은 진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시뻘개졌습니다. 주변의 군중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에게 가족 전체를 책임지게 한 그의 무능함을 비웃었습니다. 진우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논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든 경찰관이 다가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신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정중하게 이혼 사실부터 카드 해지, 그리고 김 여사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저를 모함하고 협박한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혼 확인서와 준비해둔 모든 증거자료 녹음, 문자, 은행 내역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자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춰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5년간 부부로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경찰 신고는 취하해줘. 빚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어머니 좀 구해줘. 다시는 어머니가 당신 귀찮게 안 하게 할게. 저는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듯 옷을 털었습니다. 부부의 정이라고요? 당신이 감히 내 앞에서 그 말을 꺼내? 좋아요. 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혼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죠. 말을 마친 저는 태연하게 가방의 가장 작은 주머니를 열어 얇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서류이자 제가 그 배신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잔혹한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진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뒤집어 쓴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을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갈색 봉투를 뜯어 선명하게 인쇄된 컬러 사진 몇 장과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이 담긴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우에게 주지 않고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바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일부러 사진 몇 장을 진우와 김 여사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젊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와 진하게 껴안고 키스하며 강남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인쇄된 종이에는 두 사람의 애틋한 미러와 특히 진우가 내연녀에게 아내 카드를 몰래 훔쳐서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군중 속에서 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경멸은 극에 달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남자가 아내에게 어머니 빚까지 떠넘기고 심지어 아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진우의 비열함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바닥의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람 피우고 배신하고 아내에게 기생하는 남편, 그리고 며느리를 돈 찍는 기계로 여기는 탐욕스럽고 도박에 중독된 시어머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지옥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내 노동력을 짓밟고 내 믿음을 배신하고 이제 와서 내게 정을 운운하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가소롭군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아들의 사진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충격은 그녀에게 2억 원의 빚보다 더 컸습니다. 그녀는 항상 진우가 착한 아들이고 모범적인 남자라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남편을 잘 내조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 집안의 금광을 박살낸 원인은 바로 그녀의 금지옥엽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진우가 바람을 피우다 제게 들키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은 계속해서 카드를 긁으며 허황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고 늙고 처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합법적인 이혼 서류와 대조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명확합니다. 이서윤 씨는 박진우 씨 가족과 더 이상 법적 관계가 없으며 김혜숙 여사의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김혜숙 여사가 이서윤 씨의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경찰관은 진우 모자를 향해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박진우 씨, 즉시 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저희 파출소에서는 공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만약 두 분이 계속해서 이서윤 씨를 따라다니거나 협박하거나 생활을 방해할 경우 저희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공갈이라는 단어의 진우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원래 겁이 많은 그는 경찰과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혼비백산했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경찰관에게 허리를 굽혀 네네 하며 허둥지둥 김 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진우에게 완전히 기댔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과 조롱 섞인 욕설을 뒤로한 채 굴욕적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철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긴 심리전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경찰관들과 동료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짐을 챙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감 있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 제 삶은 완전히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뛰어난 사업 성과 덕분에 회사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고 수입도 그에 따라 크게 늘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이제 제가 직접 고른 화분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발코니에서 페투니아 화분에 여유롭게 물을 주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전시댁이 살던 동네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주는 정보통이었습니다. 서윤아, 속보야, 속보. 박씨 집안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내 회사에서 그 난리가 난 후에 소문이 진훈의 사장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 그 회사가 가정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직원이 바람 피우고 아내 돈 뜯어내고 엄마는 도박 중독에 조폭까지 끌어들인 걸 알고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면서 바로 해고해버렸대.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지수의 통쾌함이 묻어나는 메시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영종도 조폭들도 보통이 아니더라. 며칠 기다려도 김 여사가 돈 안 갚으니까 빈 문서 들고 종로 옛집까지 쳐들어왔대. 매일같이 빨간 페인트 뿌리고 까나리 액젓 던지고 골목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 시댁 친척들은 엮일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얼굴도 안 비쳤고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한 진우가 그 3층짜리 집을 헐값에 팔아서 어머니 도박빚 2억을 갚았다는 거야. 빚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월세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대. 지금 두 모자 맨날 서로 내 탓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동네에 다 들린대. 김 여사는 아들이 바람 피워서 돈 많은 며느리 놓쳤다고 욕하고 진우는 엄마가 도박해서 집안 말아먹었다고 원망하고 진짜 쌤통이다 그치? 저는 메시지를 다 읽고 지수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증오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자의 결말은 탐욕과 거짓 그리고 게으름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폭풍을 거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깊은 구덩이는 이제 그들 자신의 삶을 묻어버린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향긋한 연잎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예전 증거들을 모아두었던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았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영구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쓰레기들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유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저는 모든 옛 연락처를 지우고 제 디지털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잿빛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바람에 섞인 은은한 차 향기를 느꼈습니다. 32살. 저는 감정적으로는 빈손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인한 상태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썩어빠진 결혼 생활과 비열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저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행복한 여성 이서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을 미소로 맞이할 용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멀리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제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줄 가장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평안한 노년이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운명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